결혼 6년 차,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나는 펄펄 끓는 물을 뒤집었었다. 뜨거운 물이 턱을 타고 쇄골로 흘러내렸고 피부가 타들어가는 치익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연회장 전체가 아주 짧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바로 시누이 윤서아의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쓰레기는 딱 저런 취급을 받아야지.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편은 허공에 젓가락을 멈춘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하던 식사를 계속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지난 6년 동안의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이미 모든 눈물을 말려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나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200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3개의 숫자를 꾹꾹 눌렀다. 1, 1, 2. 네, 여기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입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분당구 한송가든 대연회장으로 와주십시오. 고의적인 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탈세도 함께 고발하려고 합니다. 탈루 금액은 대략 800억 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3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내가 전화를 끊었을 때 연 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쥐죽은 듯 고요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주전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날카로운 타열음을 냈다. 그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뒷조사는 다 끝냈니? 시어머니 최영숙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널찍한 가죽 소파에 앉아 한소윤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시선을 천천히 훑어내렸다. 그녀의 말투는 억양 하나 없이 건조했다. 마치 곧 사들일 가구의 상태를 품평하는 듯한 투였다. 소윤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큰맘 먹고 새로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소윤의 옆에 놓인 1인용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윤태훈이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대답했다. 네, 다 확인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최영숙의 입꼬리가 아주 짧게 밑으로 뚝 떨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윤의 앞으로 다가왔다. 소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훅 들어와 소윤의 오른손을 낚아채듯 부여잡았다. 그 손은 소윤의 손바닥을 억지로 뒤집더니 엄지손가락으로 소윤의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마디를 꾹꾹 문질렀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네 최영숙이 손을 탁 놓으며 거만한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어릴 때부터 험한 일 꽤나 하고 컸나봐. 소윤의 얼굴에 떠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일순간 하얗게 비워졌다. 충남 공주에서 자랐다고, 아버지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전통시장에서 어묵을 파시며 생계를 이으셨다고, 자신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고. 이 굳은 살들은 수많은 아르바이트와 오랜 시간 펜을 쥐고 공부하며 생긴 훈장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술은 달싹일 뿐 단 한마디도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최영숙은 공용 젓가락을 들어갓 구워낸 윤기 흐르는 최고급 한우를 태훈의 밥그릇에 수북하게 덜어주었다. 그러고는 맞은편에 앉은 막내딸 윤서아의 그릇에도 고기를 한가득 집어 올려주었다. 소윤의 눈앞에 놓인 것이라곤 콩나물 무침 한 접시와 가장자리가 살짝 익어 나간 밥그릇에 담긴 맨밥이 전부였다. 태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산더미처럼 쌓인 불고기 사이를 젓가락으로 뒤적이고만 있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는 소윤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다. 결혼하고 2달째 되던 날, 소윤은 다니던 중견회계법인에 사직서를 냈다. 그녀 스스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최영숙은 슬리퍼를 직지직 끌며 신혼집으로 들어와 현관에 멈춰섰다. 그리고 막 코트 단추를 채우고 있던 소윤을 향해 내뱉었다.
사장 집안 며느리가 하루 종일 밖으로 나돌면서 남의 밑에서 일이나 하는 게 말이 되니? 내일부터 당장 때려치워라. 소유는 고개를 돌려 구두를 신고 있는 태훈을 바라보았다. 태훈은 구두 주걱을 벽에 다시 걸어두며 손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집안에 챙길 일도 산더미인데 당신은 집에서 살림이나 해 나가서 푼돈 벌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 소유는 묵묵히 코트 단추를 다시 풀었다. 분당구에 위치한 이 고급 아파트로 이사 올 때만 해도 그녀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가 시어머니 최영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현관 도어록의 비밀번호 변경 권한은 오로지 시어머니의 스마트폰에만 연동되어 있었고 소윤에게는 비밀번호를 바꿀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쑥불쑥 들이닥쳐 냉장고 속 식재료를 점검하거나 거실장 뒤편을 손가락으로 훑어 먼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곤 했다. 매월 5일이 되면 태훈은 80만 원의 생활비를 소윤의 계좌로 입금했다. 어머니가 드시던 그 브랜드 홍삼액 다 떨어졌더라. 잊지 말고 주문해둬. 그리고 요즘 어머니 입맛이 통 없으시다니까 최고급 영광굴비도 좀 사다 놓고. 태훈은 출근길에 이 한마디를 툭 던지고 나갔다. 소윤은 스마트폰을 쥐고 계좌 잔액을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가 고집하는 지정 브랜드의 홍삼액과 영광굴비 몇 마리를 장바구니에 담으면 5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남은 30만 원이 그것이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의 한 달치 관리비와 생필품 구입, 그리고 소윤 자신의 용돈까지 모두 해결해야 하는 전부였다. 연말 가족 모임은 압구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시누이 윤서아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했다. 올해 27살인 그녀는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뒤 단 하루도 회사라는 곳에 출근해 본 적이 없었다. 명함에는 프리랜서 큐레이터라고 멋들어지게 적혀 있었지만 그녀의 일상 궤적은 청담동 고급 카페와 백화점 명품관을 맴도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가 혼자 사는 널찍한 아파트는 시아버지 윤판석 명의의 전셋집이었고 그마저도 모자라 매달 집에서 300만 원의 용돈을 따로 타서 쓰고 있었다. 서아는 비싼 샤넬 트위드 재킷을 벗어 종업원에게 건네고는 의자를 빼고 소윤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소윤을 새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소윤아. 서아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축이며 소윤이 옆 빈 의자에 올려둔 핸드백으로 시선을 던졌다. 너 그 가방 동대문 도매시장 같은 데서 샀니? 식탁을 채우던 대화 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다. 친척 몇몇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았다. 서아는 화려하게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을 뻗어 가방의 모서리를 가리키더니 입을 가리고 호호 웃기 시작했다. 어머, 끈 쪽에 바느질 다 터진 것 좀 봐. 진짜. 평소에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건 알겠는데 이런 자리에는 좀 멀쩡한 걸 들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비웃음 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다. 소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무릎 위에 올려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식탁보에 가려진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선명한 찌르르함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질 때쯤에야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오느라 급해서 미처 못 봤네요. 결혼 3년 차로 접어든 어느 날. 초가을의 나른한 오후, 소윤은 서재에서 태훈이 바닥에 어질러둔 세무 신고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맨 아래 칸 서랍이 뻑뻑하게 걸려 안 열리길래 힘을 주어 확 당겼더니 서랍 가장 안쪽 구석에 낡은 검은색 휴대용 USB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 USB를 손에 쥔 채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수년간 기업 회계 감사를 담당했던 공인회계사로서의 본능적인 직감이 그녀를 책상 앞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컴퓨터 전원을 켜고 USB를 꽂았다. 그 안에는 암호가 걸린 3개의 엑셀 스프레드시트 파일과 스캔된 수기 장부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비밀번호는 뻔했다. 시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파일이 곧바로 열렸다.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본 지 불과 10분 만에 소윤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독하게 치밀하고 완벽한 이중장부였다. 시댁이 운영하는 성원건재라는 회사는 겉보기에는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했지만
스프레드시트 안에는 지난 6년 동안 빼곡하게 기록된 허위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이 숨겨져 있었다. 자금은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 3곳을 거치며 세탁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회사 공식 계좌가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뭉칫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탈세로 의심되는 세금의 규모는 그녀의 숨을 턱 막히게 할 만큼 어마어마했다. 소유는 가죽 의자에 파묻히듯 앉아 컴퓨터 본체에서 나는 미세한 냉각 팬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파일을 닫고 USB를 뽑은 뒤 옷자락으로 표면에 묻은 지문을 꼼꼼히 닦아내고 원래 있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보안이 철저한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숨겨진 압축 파일 하나를 전송했다. 4년차 겨울, 소유는 임신을 했다.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나타난 2줄을 바라보며 화장실 타일 벽에 기대어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곧 태어날 이 작은 생명이 얼음장 같은 이 집안에 아주 작은 온기라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3달 뒤 병원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가 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최영숙은 태훈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얼굴을 매섭게 굳혔다. 그녀는 손에 쥐어진 흑백 초음파 사진을 마치 구겨버릴 휴지 조각 보듯 노려보았다. 됐다 그래. 최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초음파 사진을 태훈의 가슴팍에 툭 밀어붙이고는 옆에 서 있던 소유는 쳐다보지도 않고 싸늘하게 내뱉었다. 다음번엔 무조건 아들 낳으라고 해. 아이가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펑펑 쏟아졌다. 산후조리원 특실 안에서 소유는 영하 산통으로 자지러지게 우는 딸을 품에 안고 달래고 있었다. 문 밖 면회실에는 시어머니 최영숙이 찾아왔지만 그녀가 머문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손녀를 30초 이상 안아주지 않았다. 이름을 지을 때 소유는 정성껏 고른 3개의 이름을 포스트잇에 적어 남편에게 내밀었다. 태훈은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종이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우리 윤씨 집안 돌림자 무조건 써야 한대. 이건 다 안 돼? 결국 아이의 이름은 윤서진으로 정해졌다. 최영숙이 전화통화로 일방적인 통보를 했고 태훈은 그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을 뿐이다. 소유는 수유의자에 기대 앉아 서진을 안고서 갓난아이의 등을 아주 부드럽게 토닥였다. 꽉 닫히지 않은 방문 틈새로 바깥 면회실에서 시어머니가 태훈에게 속닥거리는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만약 둘째도 딸년이면 너희는 이 집안 재산 물려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집 한 채도 안 남겨줄 테니까. 아이는 품 안에서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소유는 창밖으로 하염없이 흩날리는 눈보라만 멍하니 바라볼 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5년차 아이 끝이 보이지 않는 가사 노동은 소윤의 몸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기 시작했다. 매일 허리를 굽혀 엎드려 바닥을 닦고 쉴 새 없이 집안일을 한 탓에 심각한 허리 디스크가 찾아왔다. 시아버지가 불쑥 아침 식사를 하러 올 때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온갖 밑반찬과 국을 끓여내야 했고 그 극심한 스트레스는 지독한 신경성 불면증으로 이어졌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욕실 배수구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시커멓게 뭉쳐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소유는 세면대를 짚고 서서 거울 속에 비친 핏기 없는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넥타이를 메고 있는 태훈에게 입을 열었다. 나 병원 가서 정밀 검사 좀 받아보고 싶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태훈은 넥타이 매듭을 목 위로 바짝 끌어올리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만 뚫어지게 살폈다. 그냥 약국 가서 진통제나 사 먹어. 하루가 멀다고 병원에 들락거리면 친척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 우리 집안이 며느리 쥐어짜기라도 하는 줄 알 거 아니야? 보기 흉해. 그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걸어가 구두를 꿰어 신으며 건성으로 덧붙였다. 아참, 어머니가 요즘 회사 자금 융통이 조금 빡빡하다고 하시더라. 이번 달 생활비 60만 원으로 줄일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쪼개 써. 쾅, 현관문이 닫혔다. 그날 오후, 소유는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 한가운데에 쇼핑카트를 밀고 서 있었다. 카트 앞자리에는 서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소윤의 발걸음이 과일 매대 앞에서 멈췄다. 진열대에서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왔다. 맨 앞줄에는 투명한 팩에 탐스럽게 포장된 큼지막하고 새빨간 딸기가 놓여 있었다. 가격표에는 9,8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소윤의 손이 스르륵 허공으로 뻗어나가다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녀는 그 딸기 팩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30초를 가만히 서 있었다. 허리에서 시작된 둔탁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찌릿찌릿 기어올랐다. 30초 뒤, 그녀는 뻗었던 손을 거두고 카트 방향을 휙 돌려 채소 코너로 향했다. 그리고 1,5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를 집어 카트 안에 툭 던져 넣었다. 태훈의 업무는 갈수록 바빠졌다. 2-3일씩 집을 비우는 지방 출장이 잦아졌다. 그의 스마트폰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굳게 잠겼고 언제나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혀 있었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가 벗어놓은 양복 재킷에서는 아주 옅은 담배 냄새가 배어나왔다. 태훈은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소윤은 태훈이 가져온 더러운 옷들을 분리해 세탁기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 재킷 안주머니를 뒤집어 탈탈 터는 순간 딱딱한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소윤은 쪼그려 앉아 그것을 주워 들었다. 그것은 제주도에 있는 최고급 리조트 호텔의 객실 카드키였다. 카드 뒷면에는 유성 매직으로 호실 번호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번호는 해당 호텔 최상층의 스위트룸 구역을 의미했다. 소윤은 그 카드키를 꽉 쥔 채 세탁기 앞에 작은 플라스틱 목욕 의자에 주저앉았다. 드럼 세탁기는 아직 작동하지 않았고 다용도실 안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만큼 적막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태훈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상판을 들어 올렸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시어머니의 생년월일이었다. 바탕화면이 나타나자 그녀는 PC 버전 메신저를 클릭해 대화 동기화 기록을 열었다. 길고 긴 연락처 목록 가장 상단에는 대화방 하나가 고정되어 있었다. 상대방의 이름 대신 단 하나의 별 모양 기호만 덩그러니 설정되어 있었다. 소윤은 그 대화방을 클릭했다. 마우스 휠이 드르륵 미세한 마찰음을 냈고 그녀는 스크롤을 끝도 없이 위로 올렸다. 장장 8개월치의 대화 기록이었다. 은밀한 텍스트, 음성 메시지, 그리고 사진들. 그중 한 사진은 상대방 여자가 보낸 셀카였다. 여자의 얼굴이 화면의 절반을 꽉 채우고 있었지만 소윤의 시선은 그 낯선 얼굴을 뚫고 지나가 배경 한 구석에 찍힌 파란색 쿠션의 모서리에 무섭게 꽂혔다. 그것은 소윤이 인테리어 매장에서 직접 만져보고 고른 쿠션이었다. 그리고 그 쿠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태훈의 침실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소윤은 모니터 앞에 앉은 채 두 눈이 뻑뻑해져 올 정도로 화면을 응시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화면 캡처 단축키를 눌렀다. 1장, 2장, 3장. 그녀는 낯뜨거운 대화 내용, 최고급 호텔 결제 내역, 그리고 파란색 쿠션이 찍힌 그 사진까지 포함해 총 37장의 화면을 갈무리했다. 그녀는 이 이미지 파일들을 하나의 암호화된 폴더로 묶어 자신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로드했다. 그러고는 노트북을 원래 상태와 똑같이 맞춰놓고 전원을 끈 뒤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6년차 설날, 주방에는 새벽 3시부터 피어오른 기름 냄새가 오후 늦게까지 찌들어 있었다. 소윤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오른손에 긴 튀김 젓가락을 쥔 채 프라이팬 위에서 제사상에 올릴 전을 뒤집고 있었다. 옆에 놓인 커다란 들통에서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다른 도마 위에는 방금 채 썰어놓은 잡채 재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9시간째 단 1분도 앉지 못하고 서 있었다. 최영숙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설 특선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10분 간격으로 주방 입구로 걸어와 매서운 눈초리로 소윤을 감시했다. 생선전 부칠 때 기름 다 튀어서 바닥 끈적거리는 것 좀 봐. 이따가 바닥부터 싹싹 닦아내라. 잡채에 시금치를 왜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넣었니?
참기름도 덜 넣었지? 푸석푸석해 보이잖아. 너희 충청도 사람들은 음식 이따위로 하니? 소유는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며 낮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오후 늦게 차례를 마치고 친척들이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했다. 서아는 젓가락으로 소윤이 갓 부쳐낸 동태전을 콕 찍어 올리더니 아주 작게 한 입 빼어 물었다. 그녀의 미간이 순간 확 찌푸려졌고 곧바로 테이블 위에 냅킨을 획 뽑아 입안에 음식물을 퇴 뱉어냈다. 얘야, 소윤아, 서아가 구겨진 냅킨을 식탁 위로 툭 던지며 모든 사람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을 만큼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게 전이니? 비린내 나는 고무 타이어 씹는 줄 알았잖아. 그녀는 등받이에 몸을 젖히며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깔깔깔 폭소를 터뜨렸다. 식탁을 꽉 채운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못 들은 척 밥만 푹푹 떠먹었다. 밥그릇을 들고 있던 소윤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젓가락이 밥그릇 테두리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상석 바로 옆에 앉은 태훈을 쳐다보았다. 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맹렬하게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의 입꼬리에는 흐릿한 미소마저 번져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여동생이 내뱉은 모욕적인 폭언을 전혀 듣지 못했다. 그는 그 별 모양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이었다. 소유는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하얀 쌀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신 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얘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만들게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소유는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태훈에게 집에서 빈둥거리느니 곧 다가올 법인세 신고 자료 정리나 도와주겠다고 넌지시 운을 띄웠다. 태훈은 별 의심 없이 알겠다며 서재 열쇠를 그녀에게 휙 던져주었다. 그 후 석 달 동안 매일 늦은 밤 서진이가 새근새근 잠들고 태훈이 안방에서 등 돌리고 코를 골 때마다 소유는 서재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예전에 복사해두었던 그 이중장부 백업본을 띄우고 지난 6년간 회사가 공시한 모든 재무제표를 낱낱이 대조했다. 탄탄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녀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 교묘하게 은폐된 자금의 흐름을 한 겹 한 겹 파헤쳤다. 조작된 세금 계산서의 일련 번호, 세계의 유령 회사 배후의 숨은 실제 소유주 명의, 그리고 시어머니 최영숙의 개인 명의로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수수십억 대의 부동산 명세서까지. 12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재무 분석 보고서가 그녀의 키보드 위에서 완벽한 형태를 갖춰 나갔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탈세 혐의 총액은 숨이 턱 막힐 만큼 비현실적인 숫자였다. 대략 800억 원. 그녀는 이 보고서를 수정 불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한 뒤 복잡한 암호를 걸었다. 그리고 총 3개의 복사본을 만들었다. 첫 번째는 보안이 철저한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올렸다. 두 번째는 대학 시절 선배이자 현재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변호사에게 소포로 붙였다. 세 번째는 CD의 9월 딸 서진이가 가장 아끼는 거대한 플라스틱 장난감 블록 상자의 밑바닥 이중 공간에 강력 접착 테이프로 꽁꽁 숨겨 붙였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다.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현재 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이재혁의 번호였다. 두 사람은 강남구의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소유는 어떤 서류도 꺼내지 않았고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재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극히 담담한 어조로 한마디만 남겼다. 조만간 제가 링크 하나를 보내게 될 텐데 그때가 오면 무조건 반드시 열어보셔야 합니다. 이재혁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나치게 고요한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거대한 폭풍을 직감한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10월, 최영숙의 칠순 잔치가 다가왔다.
잔치 장소는 분당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고급 한정식집 한송가든의 대연회장으로 정해졌다. 하객 명단은 시어머니가 직접 꼼꼼하게 추렸는데 무려 200명에 달했다. 윤씨 집안의 친가 외가 친척들은 물론이고 성원 건재와 거래하는 모든 하청업체 대표들, 그리고 분당 지역 상공회의소의 굵직한 인사들까지 모조리 포함되어 있었다. 행사 사흘 전, 소유는 시어머니의 안방으로 불려갔다. 화장대 앞에 꼿꼿하게 앉아있던 최영숙은 서랍을 열어 미리 인쇄해둔 A4 용지 한 장을 꺼내 소윤에게 툭 던졌다. 이게 내가 그날 해야 할 일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히 읽어봐. 소윤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 위에는 숨막힐 정도로 빽빽한 지시 사항들이 적혀 있었다. 아침 6시, 행사장에 미리 도착해 축하 화환 수령 및 배치 완료할 것. 7시 정각부터 연회장 입구에 서서 하객들의 자리를 안내하고 웰컴티를 대접할 것.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종업원들의 서빙 동선을 따라다니며 메인 테이블의 술과 음료가 끊기지 않도록 직접 챙길 것. 연회가 끝난 뒤 남은 음식들을 포장하고 결제 장부를 대조하여 비용 정산을 마무리할 것. 종이 맨 아래에는 붉고 굵은 글씨로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너무 튀는 색깔은 입지 말고 검은색으로 입을 것, 그리고 행사 내내 절대 메인 테이블에 앉지 말 것. 소유는 그 붉은 글씨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 문장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자 참다 못한 최영숙이 짜증스럽게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다 읽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소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남들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살짝 위로 당겨졌다. 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바닥에 떨어지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릴 만큼 가벼웠다. 잘 알겠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다. 소유는 장식 하나 없는 목 위로 꽉 올라오는 검은색 긴팔 원피스를 입었다. 화장기는 거의 없었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틀어 올렸다. 아침 6시 정각, 그녀는 한송가든 연회장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첫 하객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감정이 거세된 로봇처럼 움직였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기계적인 미소를 짓고 좌석을 안내하고 차를 따랐다. 200명이 들어찬 왁자지껄한 연회장 안에서 검은 옷을 입고 인파 사이를 젠걸음으로 누비는 그녀는 완벽하게 배경 속으로 녹아들었다. 마치 원래 이 식당에서 고용된 홀서빙 직원처럼 보였다. 저녁 7시 정각, 태훈은 맞춤 제작한 최고급 짙은 남색 정장을 빼입고 연회장 맨 앞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메인 테이블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최영숙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고 왼쪽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는 7시 40분이 되어서야 주인을 맞이했다. 윤서아가 연회장의 육중한 문을 밀어젖히고 등장하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녀는 5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샤넬의 신상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아찔한 굽의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모델처럼 메인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소윤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서아는 발걸음을 멈칫했다. 그녀는 소윤의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한껏 낮춰 조롱했다. 어머, 소윤아. 너 오늘 꼴이 꼭 식당에서 불판 닦는 아줌마 같네? 말을 마친 그녀는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휘휘날리며 메인 테이블로 걸어갔다. 소윤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닦던 하얀 물수건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수건을 반듯하게 접어 옆쪽 보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검은색 핸드백은 지금 연회장 뒤편 구석의 사물함 안에 고요히 방치되어 있었다. 가방 속 스마트폰의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지만 시스템 내부에서는 녹음 애플리케이션의 붉은 파동이 일정한 리듬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정확히 1시간 전부터 그 스마트폰은 이 넓은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말소리를 빠짐없이 집어삼키고 있었다. 잔치는 한껏 달아오르며 대망의 건배 제의 순서로 접어들었다. 최영숙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쥐고 얼굴 가득 홍조를 띤 채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지역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번갈아 가며 낯간지러운 덕담을 쏟아냈고 태훈은 어머니의 곁에서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빈잔에 술을 채웠다. 드디어 가족들의 순서가 다가왔다. 소유는 예법에 따라 맑은 청주가 가득 담긴 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최영숙의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깊숙이 굽힌 채 두 손을 뻗어 술잔을 건넸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최영숙은 허리를 굽힌 소윤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느릿느릿 손을 뻗어 그 술잔을 받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술잔을 든 채 획 몸을 돌려 옆에 놓인 테이블 위에 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친척들을 빙 둘러보며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우리 집 태훈이 정말 나무랄 데 없이 반듯한 아들이죠. 일머리도 뛰어나고 애미한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최영숙의 앙칼진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메아리쳤다. 그런데 며느리 고를 때만 쯧쯧. 눈에 단단히 뭐가 씌었던 모양이에요. 눈썰미가 형편없었다니까요. 연회장 안의 공기가 2초 동안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곧이어 사정을 아는 친척 몇몇이 어색함을 무마하려는 듯 억지 웃음을 흘렸다. 하하, 호호. 건조한 웃음소리가 듬성듬성 퍼져나갔다. 소유는 무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술잔을 건네던 두 손은 여전히 허공에 들려 있었고 상체는 미세하게 앞으로 굽혀진 상태였다. 그녀는 곧바로 허리를 펴지 않았다. 장장 3초 동안 이어진 지독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쏟아지는 조명을 온몸으로 받으며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 모욕적인 웃음소리들을 뼛속까지 새겨 넣었다. 갈등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발한 것은 연회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이었다. 메인 테이블의 찻주전자가 바닥을 드러냈다. 소유는 묵직한 도자기 주전자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주전자 안에는 펄펄 끓여 막불에서 내린 뜨거운 보리차가 하얀 김을 내뿜으며 찰랑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둥근 하객 테이블 몇 개를 지나 메인 테이블로 다가갈 때였다.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아있던 서아의 등 뒤를 스쳐 지나가려는 찰나 서아가 뾰족한 구두 코를 바깥쪽으로 불쑥 내밀었다. 소윤의 발끝이 그 구두 코에 퍽하고 세게 걸렸다. 그녀의 몸이 완전히 균형을 잃고 앞으로 크게 휘청거렸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손에 쥔 주전자 손잡이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어 바닥에 박살나는 것만은 막았다. 하지만 출렁이는 반동을 이기지 못한 뜨거운 보리차 한 움큼이 주둥이를 타고 쏟아져 나와 눈처럼 하얀 메인 테이블 식탁보 위로 왈칵 튀어버렸다. 아! 서아가 의자가 바닥을 박박 긁는 찢어질 듯한 마찰음을 내며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다. 너 미쳤어.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우리 엄마 화상 입을 뻔했잖아. 서아는 얼룩진 식탁보를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너 평소에 집구석에서 똥 씹은 표정 짓고 다니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오늘 같은 날 아주 작정하고 난장판 치는 거지, 어? 장내를 우뭉 채우던 수백 명의 대화 소리가 일제히 끊어졌다. 이백상의 눈동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메인 테이블을 향해 꽂혔다. 최영숙이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 걸려있던 우아한 미소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감히 내 잔치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광기 어린 분노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성큼성큼 돌아 소윤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뭐 하나 제대로 처하는 것도 없는 빌어먹을 년. 최영숙은 이빨 사이로 살기를 내뿜 듯한 글자씩 씹어 뱉었다. 그리고 번개처럼 손을 뻗어 소윤이 쥐고 있던 찻주전자를 우악스럽게 빼앗아 들었다. 주전자 안에는 방금 전까지 펄펄 끓던 보리차가 아직 반 이상 찰랑대고 있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200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최영숙은 팔을 번쩍 치켜들고 주전자 주둥이를 소윤의 몸통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손목을 매몰차게 비틀었다. 폭포수처럼 쏟아진 뜨거운 물줄기가 소윤의 오른쪽 어깨와 팔뚝을 사정없이 강타했다. 하얀 수증기를 피어올리는 극강의 온도가 검은색 긴팔 원피스 천을 단숨에 통과해 소윤의 맨살에 철썩 달라붙었다.
소윤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단말마의 짧고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인간이 참아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은 고통을 억지로 삼키려다 새어나온 처절한 소리였다. 그녀의 오른팔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며 움츠러들었다. 뜨거운 물을 흠뻑 머금은 검은 천은 화기 때문에 팽팽해지며 붉게 부어오르는 피부 위로 끔찍하게 들러붙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와 어머나 하는 공포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누구 하나 선뜻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소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녀는 턱관절이 부서져라 이를 악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메인 테이블을 응시했다. 남편 태훈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젓가락을 쥔 채 허공에 멈춰 있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내의 화상 입은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씩씩거리며 씩씩대는 제 어머니의 얼굴을 힐끗 올려다보았다. 그러고는 태훈은 아주 느릿하게 시선을 거두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앞에 놓인 해파리 냉채 한 젓가락을 푹 집어 입안에 밀어넣고는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다. 쓰레기는 딱 저런 취급을 받아야지. 서아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터뜨린 앙칼진 비웃음 소리가 묘지처럼 고요해진 연회장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주전자 하나 제대로 못 들면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대체 뭔데? 소윤은 천천히 아주 조금씩 굽어졌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오른팔에 젖은 천 아래로 피부가 오그라들며 끔찍한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불에 타는 듯한 맹렬한 통증이 신경다발을 타고 뇌수까지 미친 듯이 찔러댔다. 생리적인 고통 때문에 그녀의 흰자위가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지난 6년 동안 홀로 지새웠던 수많은 밤, 지옥 같았던 시간 속에서 그녀의 눈물샘은 이미 말라 비틀어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주위를 한 바퀴 빙 둘러보았다. 200개의 얼굴들. 누군가는 당황해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귓속말을 속닥거렸고, 누군가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난 듯 관망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와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아주 훌륭하다. 소윤은 불고기와 잡채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온전한 왼손을 뻗어 치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화면의 잠금을 풀고 3개의 숫자를 또박또박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켰다. 뚜뚜. 신호음이 울리기 무섭게 통화가 연결되었다. 네, 여기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경찰관의 또렷한 목소리는 연회장의 웅장한 공명을 타고 200명 하객들의 고막을 정확하게 때렸다. 서아의 비웃음 소리가 칼로 벤 듯 뚝 끊겼다. 최영숙의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다. 분당구 한송가 든 대연회장으로 출동해 주십시오. 소윤의 목소리는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싸늘했고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지금 이곳에서 고의적인 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상입니다. 네, 방금 끓인 펄펄 끓는 물을 무방비 상태에서 뒤집어 썼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이어서 그녀는 연락처 목록에 미리 저장해둔 두 번째 번호를 터치했다. 국세청 조사국 이재혁 사무관. 그녀는 전화를 거는 대신 메시지 창을 열었다. 800억 원의 탈세 증거가 고스란히 담긴 클라우드 서버 주소 링크와 해독, 암호를 첨부한 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띠링. 메시지 전송 성공을 알리는 경쾌한 알림음이 쥐죽은 듯 고요한 공간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세 번째 번호를 눌렀다. 한 달 전 그녀가 철저히 익명으로 접촉했던 MBN 사회부 소속 여기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다. 핵심 증거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과 현재 상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거침없이 날아갔다. 이 모든 작업을 한치의 오차 없이 마친 소윤은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밀어넣었다. 그녀는 왼손을 들어 올려 목선 오른쪽까지 바짝 달라붙어 뜨거운 물을 흠뻑 머금은 원피스 깃을 살짝 당겼다.
억센 천이 물집이 잡혀가는 연한 피부를 쓸어내리자 그녀의 미간이 고통으로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최영숙은 턱이 빠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손가락으로 소윤을 가리키며 바들바들 떨었다. 한참을 부들거리던 그녀의 입에서 간신히 단어 하나가 튀어나왔다. 너. 소윤은 눈앞에서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정성껏 화장을 한 이 여자를 마치 길가에 버려진 고장난 물건을 보듯 무감각한 눈동자로 응시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맨 앞줄에 앉은 모든 사람이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다. 어머니, 지난 6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회장 천장에 달린 거대한 스피커에서 삑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짧게 울렸다. 누군가 식탁 위에 어설프게 올려두었던 스테인리스 젓가락 한 짝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식탁볼을 타고 또르르 구르더니 바닥 카페트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장장 14분 200명이 숨쉬고 있는 거대한 연회장 안에서 누구 하나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없었다. 오로지 메인 테이블 끄트머리에 흥건하게 고인 보리차 웅덩이만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며 육중한 원목 다리를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소윤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왼손으로 화상을 입은 오른팔을 허공에 살짝 띄운 채 감싸 안고 있었다. 뜨거운 물에 젖은 검은 천은 이미 물집이 터지기 시작한 피부와 완전히 들러붙어 버렸다. 그녀가 아주 얕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처절한 통증이 밀려왔다. 상석에 죽은 듯이 앉아있던 남편 태훈이 마침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냅킨을 의자 위로 팽개치고 소윤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미간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이빨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윽박질렀다. 너 지금 대체 무슨 미친 짓을 벌이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당장 경찰에 다시 전화해서 취소해.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고, 오해라고 말해. 내 말 안 들려? 소윤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 눈앞에 선 이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물러서 그녀의 입술 사이로 두 글자가 떨어졌다. 결코 큰 소리가 아니었지만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는 그 어떤 벼락보다 선명했다. 한소윤, 태훈이 신경질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왼쪽 어깨를 난폭하게 움켜쥐려 했다. 내가 기어이 집안 망신을 사방팔방에 번쩍. 붉고 푸른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연회장의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무방비 상태인 태훈의 옆얼굴을 기습적으로 훑고 지나갔다.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한 손 가든 정문 진입로를 박차고 들어온 순찰차 2대가 멈춰섰다. 곧이어 경찰 제복을 입은 건장한 경찰관 4명이 연회장의 육중한 양문형 도어를 확 밀어젖혔다. 대리석 바닥을 지식이며 걸어 들어오는 구두 발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묵직하고 일사불란했다. 그들의 뒤로는 구급 상자를 든 2명의 119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따라붙었다. 경찰입니다. 신고하신 분 누구십니까? 다치신 분 있습니까? 선두에 선 경찰관이 살얼음판 같은 연회장 내부를 매섭게 훑어보며 소리쳤다. 소윤은 몸을 돌려 고통으로 파들파들 떨리고 있는 자신의 오른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접니다.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그 즉시 소윤의 곁으로 튀어와 바닥에 의료용 키트를 펼쳤다. 날이 선 의료용 가위가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 밀착되더니 물에 젖은 솜의 끝단을 향해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조금 따가우실 수 있습니다. 꾹 참으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몹시 긴장한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가위가 찰칵 소리를 내며 펄펄 끓는 물에 대어 심하게 오그라든 검은색 천을 잘라냈다. 천은 이미 물집이 잡힌 표피와 완전히 들러붙어 있었고 그것이 벗겨지는 순간 소윤의 턱관절이 빳빳하게 굳어졌다. 찌익. 눈을 뜨고 보기 힘들 만큼 넓게 퍼진 붉은 부기와 징그럽게 밀집된 반투명한 물집들, 그리고 가장자리부터 벗겨지고 있는 연분홍색 진피층이 가감없이 공기 중으로 드러났다. 살갗이 뜨겁게 익어버린 듯한 희미한 냄새가 번졌다. 번쩍 플래시가 터졌다. 증거 수집을 맡은 경찰관이 반 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서 카메라를 들어 올리더니 3가지 다른 각도에서 셔터를 눌렀다. 맨 앞줄에 서 있던 친척 몇 명이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누군가는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입을 틀어막았다. 이도 화상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 괴사 조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묵은 거즈로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며 경찰을 향해 말했다. 경찰은 카메라를 거두고 메인 테이블 옆에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시어머니 최영숙에게 다가갔다. 본인이 물을 부으셨습니까? 경찰이 물었다. 최영숙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그녀는 수군거리고 있는 하청업체 대표들을 한번 힐끗 보더니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이건 우리 집안일입니다. 고부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을 뿐이고 저 애가 찻주전자를 들다가 실수로 엎지른 거라고요. 경찰이 남의 집안 사소한 일까지 다 참견합니까? 경찰은 대꾸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은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전 과정을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일제히 시선을 피했고 친척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태훈은 한쪽에 서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다. 소유는 구급대원이 가져온 의자에 앉아 거즈가 자신의 팔을 한 바퀴 칭칭 감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침묵하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최영숙의 얼굴에 시선을 멈췄다. 이곳 현장에는 2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는 CCTV가 2대나 있죠. 소윤의 목소리는 어떤 억양도 없이 건조했다. 저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죄명은 특수상해죄입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뽑아 들고는 최영숙을 쳐다보았다. 최영숙 씨, 현재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과 초기 의료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성남수정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최영숙이 빽하고 언성을 높이며 밤새도록 유지했던 우아한 사모님의 자태를 순식간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경찰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당신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서장 당장 데려와. 내가 성원 건재의.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말을 끊고 기계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읊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야, 한소윤. 메인 테이블 뒤쪽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신우이 서아가 하이힐을 신고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다. 그녀가 걸치고 있던 500만 원짜리 샤넬 재킷이 뛰는 반동의 팔꿈치까지 흘러내렸고 그녀는 화려한 프렌치 네일아트를 한 두 손을 뻗어 소윤의 얼굴을 향해 곧장 할퀴려 들었다. 이 미친년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해. 우리 집안 망신을 아주 똥통에 처박는구나. 내가 오늘 내년 머리털을 다 쥐어뜯어 놓을 테니까. 그녀의 손이 소윤의 머리카락에 닿기도 전에 곁에 서 있던 여경이 불쑥 앞으로 나섰다. 여경은 서아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더니 그 힘을 이용해 아래로 꺾고는 순식간에 서아의 오른팔을 등 뒤로 비틀어 제압했다. 아, 아파. 놓으라고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몸이 90도로 강제로 꺾였고 카페트 위에서 하이힐이 흉하게 뒤틀렸다. 진정하십시오. 여경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계속해서 폭행을 시도하거나 공무를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함께 체포할 수 있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서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순식간에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웅얼거리는 흐느낌밖에는 내뱉지 못했다. 태훈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가 다가가 여경의 손을 떼어내려 하며 말했다. 경찰관님, 제 여동생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그럽니다. 제발 좀 놔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조사에 협조하실 겁니다. 경찰이 길을 터주며 가시지요 하는 손짓을 했다. 최영숙은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연회장을 가득 채운 하객들을 바라보았다. 이백상의 눈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 평소에 그녀에게 굽신거리고 아부하던 상공회의소 대표들마저 지금은 마치 우스꽝스러운 막장 드라마를 보듯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명품 핸드백을 획 움켜쥐었고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소윤을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2명의 경찰관을 따라 연회장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구급대원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짧게 인사한 뒤 다치지 않은 왼손으로 보조 테이블에 놓인 자신의 코트를 집어 어깨에 걸치고 홀로 측면 문을 빠져나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태훈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국세청 조사사국 사무실 안 백열등이 미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사무관 이재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방금 받은 문자 메시지 속 클라우드 링크를 클릭했다. 암호를 입력하자 성원건재 2017년부터 2022년 이중장부 핵심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가 화면에 떠올랐다. 그는 손 닿는 곳에 둔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첫 번째 PDF 파일을 열었다. 단 3페이지를 읽어내렸을 뿐인데 커피를 마시던 그의 동작이 뚝 멈췄다. 그는 종이컵을 책상에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확 기울인 채 화면에 코가 닿을 듯이 바짝 다가갔다. 이것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문적인 재무 분석 보고서였다. 무려 120페이지에 달했다. 2018년 4월 성원건재는 대형 실업에 25억 원의 건자재 대금을 지급했다. 이재혁은 마우스를 움직여 옆에 있는 교차 검증표 첨부 파일을 열었다. 대형 실업의 법인 대표는 다름 아닌 최영숙의 먼 친척 동생의 아내였다. 이 돈은 입금된 지 사흘 만에 50개의 각기 다른 차명 계좌로 잘게 쪼개졌고 최종적으로는 분당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 2채의 매입 잔금 계좌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송금되었다. 그리고 그 2 건물의 명의자는 바로 최영숙이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유령 회사를 통한 이익 빼돌리기, 실소유주 자산 은닉. 각각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길목마다 일치하는 은행 거래 내역 일련 번호와 위반한 세법 조항 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탈세 혐의가 있는 세금의 총규모는 보고서 맨 마지막 장 총괄표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800억 원. 이재혁은 등받이에 푹 기대어 무태 안경을 벗고 미간을 꾹꾹 주물렀다. 그가 이 바닥에서 10년을 구르며 들여다본 탈세 제보 자료만 산더미 같았다. 하지만 그 서류들의 대다수는 파편적인 단서이거나 흐릿한 화면 캡처 혹은 감정적인 분노만 가득 찬 투서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단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미 장전을 마치고 성원건재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는 저격 소총이었다. 그저 방아쇠만 당기면 단숨에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무기. 그는 책상 위 유선 전화기 수화기를 집어들고 내선 번호를 꾹꾹 눌렀다. 과장님, 아직 청에 계십니까? 네, 제가 방금 실명 제보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액수가 엄청나고 증거 관계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합니다. 지금 당장 특별 세무조사 영장을 청구해야겠습니다. 48시간 후. 관용차 번호판을 단 검은색 현대 스타렉스 4대가 분당구 성원건재 본사 사옥 정문 앞에 거칠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다. 짙은 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20명 남짓의 국세청 조사관들이 차 문을 박차고 나와 납작하게 접힌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를 손에 든 채 이런 반구 없이 1층 로비로 들이닥쳤다. 경비원이 안내 데스크에 비상벨을 누를 틈조차 없었다. 조사관 몇 명이 이미 엘리베이터를 장악하고 꼭대기층의 대표이사 집무실과 재무부서로 직행했다. 재무팀의 두꺼운 유리문이 벌컥 열렸다. 팀을 이끄는 조사관이 손에 든 서류를 번쩍 치켜들었다. 국세청 조사국입니다. 지금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집행하겠습니다. 전원 즉시 컴퓨터에서 손을 떼고 일어서십시오. 2 손은 책상 위로 올리십시오. 어떠한 서류나 저장 매체에도 손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컴퓨터에서 물러나십시오. 사무실 전체가 죽음 같은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들이 순식간에 펼쳐졌다. 재무부장이 몰래 USB를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으려다 2명의 조사관에게 책상 위로 짓눌렸고 USB는 카페트 위로 툭 떨어졌다. 서랍들이 열려 젖혀지고 산더미 같은 장부, 세금 계산서 철, 외장 하드가 난폭하게 박스 안으로 쓸려 들어갔다.
박스를 봉인하는 테이프가 찌익 뜯어지는 소리가 거대한 사무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울려 퍼지며 심장을 후벼 파듯 날카롭게 꽂혔다. 대표 집무실. 시아버지 윤판석이 널찍한 사장 의자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불쑥 밀고 들어온 이재혁을 삿대질하며 얼굴에 굵은 주름을 바들바들 떨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있어? 당장 김 의원님실로 전화 연결해. 이거 명백한 불법 침입이야. 이재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앞으로 다가가 시뻘건 관인이 찍힌 법원 영장을 책상 위로 쾅 소리 나게 내리쳤다. 영장 우측 하단의 발부 일자는 공교롭게도 최영숙의 칠순 잔치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윤판석 대표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세법에 의거하여 저희는 귀사와 대표님 개인의 모든 재무자료를 압류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재혁은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지금 김 의원님께 전화를 거셔도 좋습니다만 과연 그분이 대표님 전화를 받아주실지는 의문이군요. 조사관 몇 명이 다가와 윤판석의 컴퓨터 본체 전원 코드를 쑥 뽑아버렸다. 누군가 국세청 압류라는 글자가 굵게 찍힌 붉은색 봉인 딱지 한 뭉치를 들고 집무실 구석에 놓인 거대한 금고로 다가갔다. 찰싹. 첫 번째 붉은 딱지가 금고의 차가운 철문 틈새에 빈틈없이 나붙었다. 뒤이어 책상 서랍, 서류 캐비닛, 자료실 문자까지. 권력과 부를 상징하던 그 오만한 공간 위로 눈을 찌르는 붉은색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갔다. 그날 오후 3시에 시중 주요 은행들의 시스템 백엔드에 국세청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및 압류 통보가 일제히 하달되었다. 성원건재의 모든 법인 계좌, 윤판석의 개인 명의 계좌, 그리고 유령 회사로 얽힌 3개의 차명 계좌까지 모조리 지급 정지 상태로 묶여버렸다. 그때 태훈은 강남구의 한 고급 카페에 앉아 짜증스럽게 이마를 벅벅 문지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집안은 쑥대밭이 된 상태였다. 그는 카운터로 걸어가 검은색 신용카드를 내밀며 속이라도 달랠 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직원이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다. 삐익 하는 길고 신경질적인 경고음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직원이 두 손으로 카드를 돌려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단말기에 해당 카드가 발급사에 의해 정지되었다고 뜨네요. 혹시 다른 결제 수단 있으신가요? 태훈은 멍하니 굳어버렸다. 그는 카드를 횡낚아채듯 받아들고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다. 화면 한가운데에 붉은색 알림창이 떴다. 관련 기관의 조사 협조 요청으로 인해 고객님의 계좌 출금 기능이 임시 제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개인 계좌 역시 오랫동안 허위 세금 계산서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었기에 국세청이 자산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그의 명의로 된 계좌까지 싹 다 막아버린 것이다. 태훈은 사람들이 붐비는 카페 카운터 앞에 선 채 스마트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귓가를 맴돌던 부드러운 재즈 선율과 원두 갈리는 소리가 아득히 멀어지는 듯했다. 거대하고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한기가 그의 발끝에서 척추를 타고 곧장 뻗어 올라왔다. 3주차 목요일 저녁. MBN 방송국의 메인 뉴스가 정규 방송을 시작했다. 소유는 서울의 한 단기 임대 고시원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사람 누우면 꽉 차는 비좁은 침대 위에는 그녀의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미지근한 물이 담긴 컵을 든 채 벽에 걸린 작은 브라운관 TV를 바라보았다. 다음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와 관련된 단독 심층 보도입니다. 뉴스 앵커의 굳은 얼굴이 화면을 채웠다. 화면이 전환되며 분당구 성원건재 사옥의 외경이 자료 화면으로 떴고 그 위로 눈을 찌르는 붉은색 자막이 흘러갔다. 800억 대 거액 탈세 혐의, 분당의 유명 건자재 기업 전면 압수수색. 뉴스에서는 소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5분 동안 이어진 그 기획보도는 소윤이 작성한 1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탐사보도 기자가 카메라 앞에 섰고
그의 등 뒤로는 붉은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사무실 문이 보였다.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에 따르면 해당 기업 대표 윤모 씨 일가는 지난 6년간 방대한 규모의 가짜 세금 계산서 고리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회사 자금을 안에 명의로 빼돌려 분당구 일대의 고급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그래픽으로 띄워졌고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화살표들은 마치 윤 씨 집안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거대한 그물 같았다. 바로 그 시각, 분당구. 윤판석은 굳게 닫힌 이미 털려버린 대표 집무실에 홀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오직 창밖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봉인 딱지가 붙은 빈 모니터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뉴스가 전파를 탄 순간부터 책상 위에 던져둔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진동을 토해냈다. 하청업체들의 거친 항의, 대금을 내놓으라는 거래처 사장들의 쌍욕, 세무대리 변호사의 다급한 상황 보고. 하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주거래 은행 3곳의 담당 지점장들이 동시에 보내온 통보였다. 총 400억 원에 달하는 기업 대출금의 즉각적인 기한 이익 상실 통보 및 전액 상환 요구였다. 윤판석은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져 담뱃갑을 꺼내고는 한 개비를 빼 물었다. 라이터를 3번이나 헛돌린 끝에 겨우 불을 붙였다. 그가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지독한 사레가 들려 쿨럭거리며 눈물까지 쏟아냈다. 허연 담뱃재가 후두둑 떨어져 서랍 가장자리에 붙은 붉은 압류 딱지 위로 정확히 내려앉았다. 새빨간 종이 위로 소복이 쌓이는 잿빛가루는 마치 죽음의 재처럼 보였다. 성원 건재는 끝났다. 회사 계좌가 몽땅 동결되고 닷새가 지나서야 태훈이 마침내 소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왔다. 그전까지 그는 17통의 전화를 걸었었다. 소윤은 화면에 깜빡이는 그의 이름을 가만히 내려다보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벨소리가 저절로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18번째 전화가 걸려온 것은 새벽 2시 14분이었다. 소윤은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에 의지해 책상 앞에 앉아 변호사에게 넘길 자료들을 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나무 책상 위를 웅웅 울리는 진동을 응시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통화 버튼을 밀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무려 10여 초의 정막이 흐른 뒤에야 태훈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소윤. 목소리가 지독하게 갈라져 원래 음색조차 분간이 안 갈 정도였다. 마치 목구멍에 모래알을 잔뜩 삼킨 듯 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소윤은 아무 대꾸 없이 책상 위에 펼쳐진 일기장 위로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회사 다 망하게 생겼어. 알아. 태훈의 말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며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바락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어제 오후에 집무실에서 그대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엄마는 특수상해로 입건돼서 하루 종일 집 안 물건이나 때려 부수고 있고. 그리고 그 빌어먹을 세무서 새끼들, 내 명의로 된 자동차 할부 통장까지 다 묶어버렸어. 우리 집안을 아주 작사를 내놔야 속이 시원하겠어? 소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두려움과 책임 전가, 그리고 원망만 쏟아내는 이 남자의 민낯을 온전히 듣고 있었다. 다 짓거렸어.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수학이 넘어가 벼락 맞은 듯 멈추고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윤태훈 이소윤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스마트폰을 왼손으로 옮겨쥐었다. 어머니 칠순 잔치날 저녁, 너는 메인 테이블에 앉아 밥을 처먹고 있었지. 내 엄마가 방금 불에서 내린 펄펄 끓는 보리차 주전자를 내 몸에 그대로 들이부었어. 물이 어찌나 뜨거운지 피부에 바로 수포가 올라오더라. 그녀는 아주 짧게 말을 멈췄다. 너 그거 봤지? 수화기 너머로 숨을 헉하고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고 태훈이 다급하게 변명하려 들었다. 그때 너는 다 봤어. 소윤이 그의 말을 매몰차게 잘라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곤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옷이 살갗에 들러붙는 것도, 그 위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것도 똑똑히 지켜봤지?
그리고 넌 고개를 숙이더니 해파리 냉채를 푹 집어들어 씹어 먹었어. 안 그래? 태훈은 입이 얼어붙은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애초에 내 것도 아니었던 그 빌어먹을 집구석에서 내 놈들이 내게서 앗아간 것들에 비하면 이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해. 소유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고 자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곧이어 그녀는 연락처 설정으로 들어가 그 번호는 물론 윤씨 집안 인간들의 모든 번호를 몽땅 수신 차단 목록으로 쳐넣었다. 마침내 그녀의 세상에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다. 일주일 뒤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아담한 법률 사무소의 회의실. 김 변호사는 검은색 가죽 의자에 파묻히듯 기대앉아 4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 초안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서류 뭉치에서 천천히 들려 맞은편에 앉은 소윤을 향했다. 널찍한 회의 테이블 위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맨 왼쪽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상의 진단서와 두툼한 컬러 사진 다발. 법정 증거용으로 강한 조명 아래서 찍힌 고화질 사진들이었다. 소윤의 오른팔을 덮은 끔찍한 이도 화상의 물집들, 살점이 벗겨져 드러난 흉측한 붉은 속살, 그리고 염증으로 검붉게 변해버린 상처의 테두리까지 보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가운데에는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담긴 USB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노트북에서 빼낸 태훈과 그 상간녀가 나눈 37장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은 김 변호사가 따로 선명하게 컬러로 인쇄해 두었는데 새벽 3시에 전송된 메시지는 이러했다. 와이프 또 발작하네. 아 짜증나에 당장 제주도 날아가서 자기 안고 싶다. 그리고 테이블 맨 오른쪽 끝에는 두껍고 딱딱한 양장 커버를 씌운 3권의 노트가 놓여 있었다. 소윤이 결혼 첫 해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쓴 일기장이었다. 김 변호사는 소윤이 도착하기 전 1시간 동안 그 일기장을 무작위로 펼쳐 읽어 내려갔었다. 3년 차 6월 12일 남편이 생활비를 60만 원으로 깎았다. 밤에 서진이가 고열로 펄펄 끓어 응급실로 달려갔고 택시비는 내가 결혼 전에 쓰던 낡은 통장의 잔돈을 긁어 모아냈다. 아침이 되어 응급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첫 마디는 왜 세탁소에 맡긴 내 캐시미어 코트를 찾아오지 않느냐는 불호령이었다. 4년 차 11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나를 거실 바닥에 무릎 꿇리고 걸레질을 시켰다. 충청도 총구석에서 올라온 흑수저년이 툭하면 엄살이라고 병난 척 꾀부릴 생각일랑 아예 접으라며 소리쳤다. 5년 차 설날 시누이 윤서아가 부엌에서 막 끓여낸 뜨거운 탕 한 그릇을 내 발등 위로 고의로 쏟았다. 어머 실수 한마디가 끝이었다. 문틀에 기대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남편은 그 꼴을 보고는 픽 하고 비웃었다. 모든 페이지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가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되어 있었고 글씨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갈했다. 화나고 슬픈 감정 따위는 완벽하게 거세된 채 오로지 숨막히게 차가운 사실관계만이 건조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소윤이 성남가정법원에 제출할 이혼소장에는 4가지 핵심 청구 취지가 담겨 있었다. 첫째, 배우자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및 가정폭력 방조. 둘째, 자녀 윤서진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지정. 셋째,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넷째,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신체적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김 변호사는 쥐고 있던 소장 초안을 책상에 툭 내려놓고 길고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부드러운 천으로 렌즈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한소윤 씨, 김 변호사가 눈앞에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여자를 응시했다. 제가 8년 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로 구르면서 별의별 밑바닥 진흙탕 싸움을 다 봤습니다. 그가 안경을 다시 썼다. 하지만 한소윤 씨가 가져오신 이 자료들은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 준비 서면이 아닙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일기장과 사진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건 이미 판결이 끝난 판결문 그 자체입니다. 판사가 할 일이라곤 그저 문서 끝에 도장 하나 쾅 찍어주는 것밖에 없겠네요. 4개월 뒤 성남가정법원 2층 복도 오후 3시
복도 끝 창문으로 잿빛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태훈은 벽에 붙은 긴 대기실 의자에 처박히듯 앉아 있었다. 그는 세탁도 안 한 구깃구깃한 회색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이발을 한 지 오래된 머리카락은 떡진 채 이마를 덮고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사이에 힘없이 툭 늘어뜨리고 허리를 둥글게 만 그의 모습은 마치 뼈대와 솜을 몽땅 뽑혀버린 버려진 헝겊 인형 같았다. 육중한 법정 문이 열렸다. 소윤이 판결문 정본을 손에 쥐고 걸어 나왔다. 깔끔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차려입은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판결 결과는 김 변호사의 예측에서 단 1mm도 벗어나지 않았다. 남편 측의 유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명적이었기에 외도 사실은 물론 배우자에 대한 시댁의 끔찍한 폭력을 인지하고도 철저히 방관했다는 점을 법원은 낱낱이 인정했고 원고인 소윤의 청구를 100% 인용했다. 첫째, 딸 서진이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은 소윤에게 돌아갔다. 둘째, 재산 분할 비율은 피고의 극심한 유책 사유를 참작해 이례적으로 60%가 인정되었다. 태훈의 명의로 된 자녀 자산 중 압류를 피한 금액을 산정해 소윤은 약 12억 원을 분할받게 되었다. 단, 거액의 탈세 사건으로 시댁의 전 재산이 공중분해될 위기라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은 집행국의 추후 확인이 필요했다. 셋째, 피고 윤태훈은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넷째, 칠순 잔치 화상상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시어머니와 방관자인 남편의 연대 책임을 물어 향후 2년간의 성형보건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포함해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구두 소리에 태훈이 고개를 느릿느릿 들어 올렸다. 그는 소윤이 다가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벌렸다. 쩍쩍 갈라진 입술이 터지며 미세한 핏방울이 맺혔다. 그의 목젖이 꿀꺽하고 요동쳤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는 건지 서진이의 안부라도 묻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소윤이 바람 한 점만 남긴 채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갈 때까지 태훈은 짐승에 앓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계단 너머로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만 유령처럼 지켜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수원지방검찰청. 성원건재 일가를 겨냥한 형사재판도 막을 내리고 있었다. 윤 판석은 허위 세무 증빙 조작, 800억대 고의 탈세, 법인 자금 불법 횡령 등 수많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문제의 부동산 명의 수탁자이자 자금 세탁의 공범으로 최영숙 역시 공동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1심 선고가 내려지던 날 방청석은 파리가 날릴 정도로 텅텅 비어 있었다. 윤 씨 집안이 떵떵거릴 때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 아부하던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친인척들은 전염병 환자 피하듯 자취를 감췄다. 땅, 판사의 만화봉이 떨어졌다. 피고인 윤 판석, 징역 4년 및 추징금과 벌금 합계 1,200억 원을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윤 판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구치소로 끌려갔다. 피고인 최영숙,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끝난 뒤 최영숙은 피고인석 나무 의자에 혼을 빼놓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칠순 잔치 때 입었던 눈부신 비단 한복도 150만 원을 호가하던 막스마라 코트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래고 밑단으로는 오리털이 삐져나온 낡아빠진 검은색 패딩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녀는 판사석 뒤에 걸린 태극기만 죽일 듯이 노려보며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다. 깊게 팬 주름을 타고 탁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숨통을 조이는 천문학적인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분당의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며 윤씨 집안의 위세를 상징했던 최고급 아파트 세 채와 번화가 상가 건물 두 동은 모조리 법원 강제 경매로 넘어갔다. 성원건재라는 이름은 완벽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태훈은 여동생 서아의 전셋집 보증금마저 토해내고 일주일 만에 쫓겨나듯 이사했다. 남매는 수중에 긁어모은 알량한 현금으로 수원 외곽의 허름한 원룸을 구했다. 평수 10평도 안 되는 월세 45만 원짜리 방이었다. 이사하던 날 오후 하늘은 우중충했다. 좁고 컴컴한 복도에는 햇빛을 보지 못해 곰팡이가 쓴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현관문 옆벽의 페인트는 너덜너덜하게 벗겨져 회색 시멘트가 흉하게 드러나 있었다. 보풀이 일어난 싸구려 트레이닝복 차림의 서한은 종이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인 현관문 밖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방이 너무 코딱지만 해서 그녀의 짐가방이 들어갈 자리조차 없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샤넬과 에르메스 백이 담긴 더스트백 7, 8개와 이삿짐에 짓눌려 형태가 망가진 트위드 재킷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가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며 남을 깔아뭉개던 그 잘난 명품들은 지금 이 순간 더러운 장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우스꽝스러운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다. 서한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파묻었다. 처음에는 끄끄대는 흐느낌이더니 이내 통제할 수 없는 짐승의 통곡으로 변했다. 예전처럼 발악하며 신경질을 부리지도 누군가에게 삿대질하며 쌍욕을 퍼붓지도 못했다. 그녀는 진흙탕 속에 내동댕이 쳐져 부모라는 우산이 갈갈이 찢겨나간 현실에 부딪힌 어린애처럼 퀴퀴한 복도 바닥에서 숨이 넘어가도록 엉엉 울어댔다. 소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집행금의 첫 지급액을 받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남향으로 난방 2개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집은 아담했다. 분당에 그 으리으리했던 가죽 소파나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따위는 없었지만 거실의 통유리 창이 큼직해서 오후가 되면 따스한 햇살이 원목 마루를 거침없이 감싸 안았다. 그녀는 서진이를 새 집으로 데려왔다. 딸아이가 다닐 유치원을 등록해주고 적응을 마친 뒤 소유는 반듯한 새 수험서들을 잔뜩 사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6년 전 시어머니의 핍박에 억지로 포기해야만 했던 공인회계사 자격증 시험을 위한 교재들이었다. 시험을 3달 앞두고 그녀는 매일 아침 서진이를 유치원 셔틀버스에 태워보낸 뒤 거실 식탁에 앉아 미친 듯이 기출문제를 풀었다. 햇살이 마루를 타고 넘어오다 땅거미가 질 때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밤에 아이를 토닥여 재운 후에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하얀 스탠드 불빛 아래 이면지가 새카매지도록 복잡한 계산 공식을 써 내려갔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그녀의 하루가 끝났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오후. 소유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마트로 내려갔다. 그녀는 과일 코너로 곧장 걸어가 9,800원짜리 가격표가 붙은 먹음직스러운 딸기 한 팩을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다. 새빨갛고 윤기가 흐르는 과육. 옛날 분당 마트 한복판에서 시어머니가 깎아버린 생활비 때문에 마른 침만 꼴깍 삼키며 30초나 노려보다 끝내 카트에 담지 못했던 바로 그 딸기였다. 집으로 돌아와 맑은 물에 딸기를 씻은 뒤 하얀 도자기 접시에 소복하게 담아 베란다로 나갔다. 서진이는 베란다에 깔린 푹신한 매트 위에서 퍼즐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소유는 아이 곁에 앉아 큰 딸기 하나를 집어베어 물었다. 혀끝에서 톡 터지는 새콤달콤한 과즙. 그녀는 궁상맞게 눈물을 짜내지도 구구절절 한숨을 내쉬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한 입 두 입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을 음미하며 팩 하나를 남김없이 비워내 초록색 꼭지 무덤만 남길 때까지 평온한 시간을 만끽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늦은 오후. 소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채점용 빨간 펜을 쥐고 기출 모의고사를 매기고 있었다. 유리 소파 테이블 위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 켜지며 메신저 알림음이 울렸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하지만 짧은 문장을 눈으로 훑는 순간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서진이 잘 지내? 곧 얘 생일이잖아.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소유는 액정에 뜬 구질구질한 두 줄의 텍스트를 응시했다. 가상 키보드 위를 떠돌던 그녀의 손가락이 10초 정도 허공에 머물렀다. 지난 6년간의 파편들, 식은 콩나물 무침 한 접시, 서랍 구석에 처박혀 있던 끔찍한 이중장부, 그리고 팔뚝을 지져놓은 펄펄 끓는 보리차 주전자까지. 끔찍했던 잔상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건조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두드려 딱 2글자를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안 돼. 답장을 보낸 뒤 그녀는 미련 없이 스마트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로 엎어버렸다. 베란다 창가로 다가간 그녀는 두 손으로 난간을 짚고 합정동 일대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한강 수면 위로
붉게 물든 노을이 눈이 시리도록 찬란한 금빛 윤슬을 흩뿌리고 있었다. 퇴근길 도로를 꽉 채운 자동차의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길게 이어졌다. 살랑거리는 저녁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공기 중에 달콤한 내음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아파트 모퉁이에 있는 수제 베이커리에서 갓 구워낸 버터 빵 냄새였다. 그 빵 냄새는 문학적인 비유도 인생을 돌아보는 감성적인 필터도 아니었다. 그저 이 순간 이곳에 분명히 존재하는 소윤의 일상을 구성하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완벽한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는 맑은 공기를 가슴속 깊이 들이마시고 몸을 돌려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붉은색 채점펜을 다시 쥐어들었다. 1년 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 권력과 대형 회계법인들이 밀집한 심장부. 마천루의 유리 외벽이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거렸다. 소윤은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세련된 네이비 정장 차림으로 묵직한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채 대형 회계법인이 입주한 빌딩 1층 로비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가 정식 회계사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다. 로비는 사원증을 목에 걸고 젠걸음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소윤은 엘리베이터 홀로 다가가 상행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찰나의 시간 동안 그녀는 매끄러운 대리석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묵묵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반듯한 어깨선을 타고 내려와 오른팔 부근에 멎었다. 그곳의 화상 흉터는 2번에 걸친 값비싼 레이저 재생 시술을 받은 상태였다. 끔찍했던 물집과 벗겨진 피부는 완전히 아물어 표면은 매끄러워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팔꿈치 안쪽으로 꽤 넓게 퍼진 연분홍색 색소 침착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치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았다. 소윤은 오른손을 뻗어보았다. 시어머니에게 굳은 살 박인 촌년 손이라며 멸시받던 손, 새벽 4시에 일어나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고 펄펄 끓는 찻주전자를 들고 사시나무처럼 떨었던 그 손비제, 그 손은 큐티클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대리석에 비친 실루엣을 향해 가볍게 주먹을 쥐어보았다. 온전히 자신만의 훈장으로 남은 손바닥의 단단한 굳은 살이 기분 좋은 마찰감을 전해왔다.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두꺼운 메탈 도어가 좌우로 부드럽게 열렸다. 소윤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히려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로비 휴게 공간에 걸린 대형 TV 화면을 쳐다보았다. 화면 밑으로 흘러가는 조간 뉴스 속보 자막이 시야에 들어왔다. 거액 탈세 성원건재 전 대표 윤판석, 2심 항소 기각, 원심 징역 4년 확정. 소윤의 표정에는 티끌만 한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아주 고요하게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닫힌 엘리베이터 문은 로비의 시끄러운 백색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전자 표시판이 뿜어내는 붉은색 숫자가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위로 뛰기 시작했다. 2, 3, 4 계속해서 22층을 향해. 띵. 문이 열렸다. 22층 복도를 채운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가리는 건물 하나 없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네이비 정장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소윤은 손에 쥔 서류 가방의 손잡이를 단단히 고쳐쥐고 그 눈이 멀 것 같이 찬란한 빛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